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 고객 사업부를 맡고 있는 민성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컨퍼런스는 올해로서 지금 4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매년 저희도 이게 고심해서 내용도 구성하고 주제도 뽑고 하는데 올해도 좀 많이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지금 좀 전에 그 진행하시는 분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저희가 주제를 작년과 이어가지고 비 스마트, 비 클라우드, 비 인텔리전트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똑같은 주제로 저희가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어떻게 힘 안 들이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렇게 그 주제를 그냥 똑같이 한 건 아니고요. 이 큰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크게 트렌드는 뭐 그 세 개 안에서 다 이렇게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더 작년에 이어서 더 이제 많이 이제 현실화가 돼 있고 좀 더 심화되고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이제 그 사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올해는 좀 더 그렇게 심도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션에 바쁘신 걸음을 해주셨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그 세션에서 하여튼 좋은 그 질문과 좋은 의견 많이 좀 청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고가 30년 만에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비디오에 그 맨 뒤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나온 게 저희가 이때까지 쓴 그 로고인데요. 이 까만색으로 돼 있고 약간 이렇게 이태릭체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로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가.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고객사업본부에서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상철입니다. 오늘 제가 키노츠를 하게 됐는데요. 키노츠는 주제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엔터프라이즈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그 내용은 크게 보면 이제 비 클라우드, 비 인텔리전트, 비 스마트 세 가지 토픽을 가지고 이제 메인 트랙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세션에서는 스마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각 트랙에서 다루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버뷰로 말씀드리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최근에 이제 유로존에서 나온 어떤 그런 영향들이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보면 그 21세기의 한 100년의 변화가 과거 수만 년의 변화에 맞먹는 정도의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변화가 20세기의 변화에 한 1000배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하고 앞으로의 이제 수년간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던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던 것 대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측면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기업의 전략으로 많이 세 가지 정도가 기업의 전략으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 세 가지 팩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일반 기업은 대부분 생산성이라는 측면을 비용 절감하고 정해진 시간에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측면에 운영 효율적을 많이 꾀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IT 측면의 인베스트먼트도 매뉴얼리 하던 거 아니면 사람이 하던 것들을 자동화하는 쪽으로 IT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그 프로세스 쪽에 IT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업에 ERP가 들어오고 기업 내의 어떤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넘어서 파트너하고의 프로세스조차도 최적화하기 위해서 SCM이나 뭐 PRM, SRM, 뭐 B2BI 같은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프로세스의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IT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죠. 앞으로는 그럼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의 생존 주기가 평균 65년에서 지금 이제 한 3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업이 생존하는 평균 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투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세 가지 측면을 투자하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엔터프라이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IT 투자에 대한 어떤 효과 지표로 많이 얘기하던 것이 과거의 운영률 측면에서는 저희가 많이 보던 게 TCO였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매뉴얼 타스크를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총소유 비용, 도입 비용, 운영 비용, 구축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거냐가 이제 IT의 어떤 투자 가치였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ROI 얘기를 많이 나왔죠. 투자 대비 리턴이 얼마냐 라는 측면으로 많이 보던 것이 그 다음에는 대부분 비즈니스 밸류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IT 이 투자가 과연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최근에는 이제 컴피티티브 어드밴티지라 그래서 이 투자가 과연 우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투자이냐라는 측면으로 IT 투자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뷰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숙제에 좀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잡은 이유는 이런 스마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IT 투자를 어느 영역에 초점을 맞출 거냐는 측면에서 클라우드와 인텔리전트, 스마트로 이제 주제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저희 민성원 전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코어 플랫폼의 새 버전이 이제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미 되었습니다. 윈도우 2012 같은 경우는 9월 4일 날 저희가 실제로 런치가 됐고요. 런치 국내 행사는 이제 9월 20일 날 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을 하면서 윈도우 2012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스타 2012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업 내에 있는 윈도우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관리하는 기능에 더해서 가상화 영역, 클라우드 영역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이미 나온 게 이제 서비스 팩을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되는 게 올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미 국내에서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파스 내지는 이제 이아스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이제 애저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올해 좀 더 인핸스된 기능으로 여러분들 앞에 보여질 예정입니다. 인텔리전스 측면은 저희 기존에 런치된 시퀄 2012의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대용량의 빅데이터 내지는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윈도우즈의 하둡 같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인프라로서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사용자들이 가장 손쉬운 엑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셀프 서비스 BI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영역은 저희 오피스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트랙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기 클라우드를 왜 필요하냐라는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 세미나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온프레미스로 어떤 그 비즈니스 요구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하드웨어에 도입하는 시간 그리고 기본적인 플랫폼을 설치하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입된 하드웨어나 시스템들은 항상 피크 타임을 고려해서 오버 인베스트먼트 하게 돼 있고요. 라이브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용량에 대한 어떤 쇼티지가 나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IT 하드웨어나 시스템들을 운영하다 보면 가용성을 보면 활용성이나 가용성을 보면 85% 정도는 아이들 타임에서 제공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2000년 말에 엑센추어가 조사한 내용에서 가장 우리 이제 IT 스펜딩을 어느 쪽에 두고 갈 거냐 측면에서 70에서 80%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IT 버짓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측 하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기존 IT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가장 큰 코스트를 차지하는 게 사람입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시설이나 기타 자원에 대한 투자 비용이 이제 70% 정도 차지하는 거죠. 클라우드가 필요한 당위성은 네 가지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는 페이 애즈 유고처럼 사용한 만큼 이제 지불하는 구조이고,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기업 내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운영하고 그 위에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외부 벤더에게 맡기는 거죠. 그 비용 자체는 아예 들이지 않은 비용이고, 그 위에 비즈니스 서비스에 초점을 맞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인프라 서비스조차도 아예 다 위탁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얘기하는 사스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신속성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가치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장표와 같이 하드웨어가 과투자되거나 활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에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서 적절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가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운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IT 스pen딩의 80%를 비즈니스의 신규 요구사항이나 혁신에 투자하는 쪽이 이제 마지막에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IT 스pen딩을 하는 세 번째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그 벤더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벤더들이고요. 클라우드가 그 어떤 기술적인 스택이 어느 레이어까지를 위탁할 거냐에 따라서 뭐 이아스부터 사스까지 나누기도 하고, 자원에 대한 소유가 내가 할 거냐 위탁할 거냐에 따라서 퍼블릭에서 프라이빗까지 나누기도 합니다. 각각의 벤더들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이제 클라우드 오퍼링들을 제공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008년에 저희 스티브 발머 회장께서 위아 올인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은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정 영역의 어떤 클라우드 오퍼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엔드-투-엔드 오퍼링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올해부터 저희가 조금 더 강조드리는 영역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보안이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비스와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서비스가 유연하게 연계함으로 해서 보안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하이브리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이제 오퍼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이제 글로벌하게 스마트 TV 이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서비스를 작년에 저희 애저위에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컨텐츠 딜리버리하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애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스마트 TV에 올라가는 컨텐츠와 앱 서비스들이 이제 애저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고 있고요. 넥슨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그 선물 카드를 그 북미의 4개국에 한 5만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에 결제 모듈을 저희 이제 애저에서 올려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비용 절감이 한 40%된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의 장점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에 IT 서비스가 넘어갈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요하는 IT 시스템의 여러 가지 법적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넥슨 아메리카가 가져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밸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저를 이용함으로 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IT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별도의 절차 없이 쉽게 서비스를 올렸다는 것 또한 베네핏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간단한 데모를 저희 이정호 부장이 간단하게 데모를 한 10분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간단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라왔고요. 잠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그 고객분들을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이 만나다 보면요. 요즘엔 뭐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클라우드의 가치나 그거의 혜택에 대해서 되게 무척 잘 알고 계시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쉽게 뭐 그냥 갖다 사용하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인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하시면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워하십니다. 사내의 그 기존의 어떤 그런 IT의 거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할까,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났을 때
얼마나 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릴 대목고요. 한 5분 안에 클라우드를 만들고 사용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냥 그 기업의 전산센터나 데이터 센터에 가시면 발에 채이는 x86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요즘에 가상화나 클라우드가 되면 메모리나 스토리지 성능이 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진 서버면 좋고요. 그냥 기존의 x86 서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윈도우즈 서버고요. 세 번째는 시스템 센터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두 가지 제품하고 x86 서버만 있으시면 바로 지금 제가 시연드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기업 내에서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제일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시스템 센터의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버추얼 머신 매니저 화면이고요. 간단하게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라는 위저드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클라우드를 만드니까 개발자를 위해서 한번 클라우드를 만든다고 해보겠고요. 그래서 개발자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만들겠고요. 개발자 클라우드를 위해서 호스트를 한 2대를 새로 도입을 했다고 해서 클라우드용 호스트를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 선택 화면들을 보시면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 로드 밸런서,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의 그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들은 사용자들이 나 서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는 가상화됐으니까 가상 서버를 만들어줘야지 하면서도 이 가상 서버를 어느 서버에 만들까, 어느 네트워크에 연결할까, 어느 스토리지에 연결할까 이런 것들을 모든 서버 요청일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구축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자동화돼서 시스템에서 관리해서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은 그냥 사용자들이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발자용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개발자 쪽이니까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 사용자들이 리눅스를 쓸 것인지 윈도우를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의 용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클라우드는 가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딱 2개밖에 없다고 해서 그 2개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자들은 무한히 자원이 있게끔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이 사용량이 늘어지면 빨리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보충을 해야겠죠. 일단 커패시티도 무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 개에 나와 있는 3대 하이퍼바이저를 다 시스템 센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VM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시트릭스 서버를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우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하이퍼V만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가 개발자 클라우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쓰고요. 아직은 아무도 안 쓰고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클라우드 만드는 게 끝나는데요. 사실 이제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만들었으면 아무나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사용자를 할당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작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방금 만들어진 클라우드에 사용자들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 클라우드에 웹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개발자 클라우드는 사전에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발자, 웹 개발자 그룹한테 이 개발자 클라우드의 모든 리소스를 다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는 제한을 좀 둬야겠죠. 이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거고요. 이 제한을 둘 때 예전에는 뭐 서버 몇 대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겠지만 가상화 시대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개별 사용자들이 가상화됐지만 독점할 수 있는 자원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리나 스토리지는 가상화되더라도 독점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에는 팀별로 이렇게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그 팀의 개개인이 또 팀의 리소스를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자원 할당량을 이렇게 따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팀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냥 심플하게 DB 서버하고 웹 서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발자들이 스스로 머신을 만들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 권한들을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뭐 알아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모든 권한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 클라우드를 만들고 사용자를 할당하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는 서버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요청에 그냥 클라우드 포탈에 가서 만들어서 쓰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클라우드가 만드는 것이 끝났으니까 사용자 입장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아까 웹 개발자 그룹에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개발자의 데스크탑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이 개발자는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URL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액티브엑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URL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D 그룹 정책으로 배포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 이메일이나 뭐 배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클릭하게 되면 액티브 디렉토리에 모두 다 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 사인온으로 아무런 추가 인증 없이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이 개인한테 할당한 이 클라우드의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스토리지나 메모리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제 개발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한테 전화할 필요 없이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웹하고 DB 서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선택하면 클라우드는 두 가지 옵션이 이 셀프 서비스에서는 보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도 보이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보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쪽은 이따가 비클라우드 섹션에 또 다른 데모에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가상 머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맨 처음에는 네트워크가 약간 지연이 좀 되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SQL 서버 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 구성하는 것들은 몇 개 할 게 없고요. 그냥 서버 이름만 딱 해주면 바로 자기가 필요한 서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잡 영역에서 보시면 지금 신청한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보시면 아까 아무런 사용량이 없던 것이 벌써 서버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DB 서버를 만들고 있으니까 웹 서버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웹 서버를 선택을 했는데 보시면 메모리가 자기가 받은 쿼터의 만큼 할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웹 서버 큰 거는 만들 수 없고 그럼 대책으로 웹 서버 작은 거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 이렇게 가상 머신 뭐 2대, 3대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스토리지나 메모리 할당을 하고 사용자가 작은 규모의 서버 10대를 만들었던 큰 규모의 서버 2대를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전부 사용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의 서버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크리에이트 아까 마이스QL 서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 제가 만든 웹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그 만든 것들이 내 쿼터에 지금 할당돼서 이제 빨간색으로 근접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진짜 5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클라우드를 만들고 실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손쉽게 클라우드 리소스를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 센터 관리자들은 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리소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만 하는 것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관리자들의 업무는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의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보여드렸습니다. 데모 잘 보셨나요? 수고한 이정호 부장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늦게 치시는 거 보니까 데모가 썩 그렇게 인상 있게 안 보이신 것 같은데 오후 세션에서는 사실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외에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심리스하게 연계하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클라우드 트랙에 들어가셔서 좀 자세한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텔리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BI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측면, 예전에 2000년도에도 우리가 뭐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고 각 인더스트리나 업종별로 어떤 데이터 모델링이 가장 최적이냐라는 측면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BI는 최근 한 4, 5년 정도는 모든 기업의 CIO나 CEO의 아주 탑 아젠다에 올라가 있는 그 투자 영역입니다. 이 BI가 그렇게
최근에 계속 투자 영역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아직도 기업 내에 내지는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를 필요한 현업들에게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영역인 것 같고요.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가트너가 예상하는 거는 이제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뭐 빅데이터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메모리 어널리틱스,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 내지는 BI 자체를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는 부분들, 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측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패셔너블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와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중에 어떤 것들을 식별하고 모델링해서 현업 사용자들에게 즉시에 제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트렌드 6가지 영역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통적인 플랫폼 기반으로 이 전반에 대한 BI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 트렌드이고요. 영역별로 보면 빅데이터의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하둡이라는 부분. 저희도 자체적인 어떤 하둡, 그러니까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다가 하둡으로 저희가 돌아서서 오픈 소스를 채용해서 이제 윈도우즈의 하둡이 지원하는 형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클라우드인 애저의 하둡을 지원하는 형태. 2가지 형태로 이제 하둡을 지원하게 있고 또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오픈 소스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이 빅데이터 쪽에 비정형 반정형 전략은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윈도우즈의 하둡은 내년 초 정도, 그다음에 애저의 하둡은 올 말이면 이제 올라갑니다. 실제로 저희 하둡의 베타 버전을 가지고 실제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 되시고요. 인메모리 부분은 기존에 저희 어널리틱스 서비스에서도 인메모리에 올려서 큐브들을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메모리 DB라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 가격이 싸지니까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는 그런 접근도 있지만 저희는 분석적인 부분에 메모리에 올리는 거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 기반에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저희 엑셀과 저희 리포팅 서비스 등에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이제 엑셀에서 현업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파워 피벗인데 저희가 웹상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리포팅을 제너레이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파워뷰라는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어떤 BI적인 기능들이 향후에 저희 애저 플랫폼에 올라감으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도 이제 뭐 저희 OS 기반의 디바이스 외에 안드로이드나 패드에서도 저희 BI 모빌리티가 지원되는 형태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보면 가장 저희가 BI 전문 벤더들이 가장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툴이 엑셀이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엑셀에 여러 가지 BI적인 요소, 어널리틱스한 요소, 아까 프리딕티브 요소들을 BI의 파워 피봇이나 파워뷰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분석된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쉐어포인트라는 정보 공유와 포탈의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데이터 매니지먼트, 리포팅의 엔진으로서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 보면 저희 BI 사례가 한 200여 군데의 기업 고객분들이 저희 BI 플랫폼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사 BI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업무로 BI가 활용되는 사례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LG전자에 있는 SCM BI 같은 경우도 저희 BI 플랫폼으로 전체 SCM 쪽에 데이터 비저빌리티 측면에 구축이 되어 있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재무 정보를 분석하거나 리포팅하는 쪽, 뭐 외부의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 리포팅하는 작업들이 기존에 수일이 소요되던 것들이 저희 BI를 통해서 굉장히 시간이 단축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빅데이터를 보면 이제 야후가 저희 대표적인 사례인데 야후하고 미국 뉴욕 경찰청에서 범죄 감시 시스템들이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야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웹로그 쪽을 분석해서 바로 온라인 사이트에 광고에 적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통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데까지 9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시스템 인프라로 보면 웹로그를 추출해서 오라클 RAC에 넣고 그거를 다시 저희 SQL 큐브에 넣어가지고 BI로 연결하는 과정이 이제 한 9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세이빙하기 위해서 오라클 RAC를 빼고 저희 그 하둡, 그 빅데이터 쪽 하둡을 집어넣어서 웹노우 쪽에서 바로 빅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거에서 정제된 내용을 분석 시스템인 SQL에 바로 넣는 걸로 해서 1.5시간 정도 그 시간을 세이빙했다고 합니다. 광고 증가 효과가 한 2배 정도 보고 있다라는 이제 빅데이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 경찰청 같은 경우는 각종 CCTV나 센서 쪽에서 올라오는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그 9.11 테러와 같이 이상한 물질들을 특정 장소에 놓고 있는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주변의 전후 시간대의 CCTV 데이터를 분석해서 즉각적으로 차량이 이동하거나 사람이 이동하는 걸 캡처해서 범죄를 예단하거나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그런 범죄 감시 시스템으로도 저희 이제 빅데이터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데모는 이번에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그 런던 올림픽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이제 경기 기록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간단하게 사용자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오후에는 좀 더 자세한 그런 빅데이터 데모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데모는 저희 안재용 과장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BI 쪽을 담당하고 있는 안재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제가 스포츠 애널리스트의 그런 입장에 서서 이번 런던 올림픽에 대한 결과를 좀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리포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이제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비정형이나 혹은 반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플랫폼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석 모델을 쉽게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있는 그런 세션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지금 있는 데모 같은 경우는 그런 리포팅 쪽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지금 먼저 나와버렸는데요. 일단 제가 한번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체가 이제 저희가 쉐어포인트 2013이라고 하는 새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한 BI 포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올림픽 분석이라고 하는 파워피벗 기반의 그런 인메모리 기반의 분석 모델이 하나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모델을 보시다가 가운데 오른쪽에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웹상에서 파워비라고 하는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존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워드처럼 창이 하나가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별다른 뭔가를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이런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엑셀처럼 피벗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들이 이제 주요 메타, 흔히 얘기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팀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전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그런 쭉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리포트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별 메달 분석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름을 지었고요. 이렇게 지역을 선택한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런던 올림픽에 있는 메달 수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서 말고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쭉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표 형태보다는 맵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지역별로 된 그런 BI 정보들을 좀 쉽게 리포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맵을 좀 확대를 해보고요. 이 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거와 국가라고 하는 걸 계층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이런 맵 같은 경우는 빅맵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맵과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전체 화면을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리포트를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유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됨과 동시에 이렇게 드릴 다운 해 가면서 제가 원하는 리포트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역과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관련된 그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바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종목별로 한번 메달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렇게 리포트의 이름을 간단하게 주고요. 이제 종목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리포트의 요즘 성향 중 하나가 이미지라고 하는 걸 많이 좀 활용하는 게 리포트의 또 성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정보가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이미지가 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타일 형태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 관련된 그런 종목 정보가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그런 리포트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제가 각 국가별로 해서 매달 현황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국가와 관련된 그런 정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런던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차트 형태로 리포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각 성별별로 해서 한번 리포트를 한번 뽑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라고 하는 걸 또 선택을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매달수를 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또 관련되어서 이렇게 쉽게 파이 형태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한번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펜싱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요. 이 펜싱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국가별로 된 현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탈리아에 비해서 두 번째로 펜싱에서 많은 메달을 딴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나라를 선택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있는 파이 차트 내에서 각각 종목별로 남자 같은 경우가 몇 개의 메달을 땄는지 이렇게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웹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석 리포트를 쉽게 만들어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예를 들어 리포트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바로 저장을 웹상에서 그 쉐어포인트 위에 바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신 다음에는 이거를 바로 파워포인트 형태로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엑스포트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빼시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리포트가 단순히 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간단한 이름으로 바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고요. 한번 파워포인트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파워포인트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일종의 이미지처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슬라이드 시 형태로 보시게 되면 약간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밑에 인터랙트라고 하는 그 버튼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실제 리포트를 웹에서 하는 그런 액션과 동일하게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 내에서 수행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이제 웹과 실제 저 슬라이드 쇼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있겠죠. 네트워크가 좀 약간 좋지 않아서 약간 성능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웹에서 특정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에 있는 그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 활용을 하시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커멘트를 날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바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BI가 단순한 리포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린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데모는 여기까지 있고요. 세션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가 아까 클라우드 데모보다 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수가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지금 BI 간단하게 뭐 툴이 오고 가면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고, 사실 아까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서 다시 또 렌더링이 가능한 형태로 심리스하게 툴 간에 연결되는 것들을 하나 보셨고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 이지2 유즈로 사용자들이 가장 친숙한 도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 BI의 아주 가장 특징적인 하나. 두 번째는 뒤에 있는 플랫폼들이 데이터 매니지먼트하는 플랫폼, 분석하는 플랫폼, 리포팅의 플랫폼, 대용량의 MPP 머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들이 단일 플랫폼 내지는 같은 테크놀로지 기반에서 운영되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두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워크 부분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스마트워크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접근하는 거와 또 사업자로서 스마트워크를 얘기하는 분들과 기업 내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 따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피스라는 도구를 90년대에 내놓으면서 사실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포지셔닝해서 제품을 내놨던 것을 2003 버전부터는 저희가 브랜드를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시스템 안에 있는 제품들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외에 메시징을 담당하는 익스체인지라는 이메일 서버, 그 다음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링크라고 하는 서버, 그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포털과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까지 총칭해서 저희가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단순히 브랜딩만 바꾼 것이 아니라 툴의 통합성을 굉장히 높여서 조직의 생산성이나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 오피스가 이제 지향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웍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마트 웍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실로 보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제 4세대가 이제 한 작업장에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갑니다. 이 세대 4가지 4세대는 기존의 어떤 중심 가치가 틀리고 일하는 패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등등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런 4가지 세대가 현재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점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그 활용하는 이제 디바이스의 종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연봉 1억이 넘는 그 사람들이 평균 소지하는 디바이스가 4.5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보면 그 데스크탑을 쓰시고 집에도 아마 PC가 있을 것 같고 패드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폰까지 보면 폰까지 치면 3-4대 이상들은 디바이스를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가 소비자에게 어댑션 되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도 드렸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는 8년이 안 걸려서 일정 정도의 어댑션을 넘어버리는, 그래서 테크놀로지 어댑션이 굉장히 빠르고 그게 또 거꾸로 기업의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서는 게 이제 컨슈머라이제이션 IT 같은 이런 트렌드가 거꾸로 이제 IT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도전이 되겠죠. 근무하는 업무 형태도 예전에는 보면 대부분 1인 혼자 하는 업무 비중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직능별로 직무기술서가 기록돼 있고 출근해서 내가 주로 혼자 하는 일이 많았다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일은 그 1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버추얼 팀이 일하든 같은 팀 간에 일하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타임존이 틀린 다른 지역에 있거나 같은 공간에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이 업무 패턴의 변화에 어떻게 지원할 거냐는 측면에서 예전의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이 좀 더 많은 일을 하거나 좀 더 빠르게 하는 그 2가지의 어떤 키워드였다면 저희가 바라보는 이제 앞으로의 생산성은 right과 이제 인조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팀으로 저희가 오피스 2013을 올 하반기에 런치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따 데모를 보실 것이고 이따 오후 트랙에서도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3은 그 기본적으로 터치 퍼스트입니다. 오피스를 사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터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유연하게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뭐 아이패드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오피스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클라우드 측면은 기존에 저희가 그 기업 내 온프레미스로 제공하는 것 외에 클라우드에도 동일한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해외 사업장에 있는 분들은 클라우드를 쓰고 우리 국내에 있는 유저들은 온프레미스에 쓰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도 오피스 시스템이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셜 측면은 정보를 이제 소비하고 유통하는 게 기존에는 주로 전화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수단 내지는 정보를 문서화해가지고 문서를 중심으로 공유하는 이런 두 호흡을 거치는 형태의 정보를 소통했다면 최근에 SNS가 나오면서 이제 그 정보 소통의 방법이 컨슈머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도 이제 들어오는 CYT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기업 내에서 소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오피스 쉐어포인트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쓰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능들이 쉐어포인트에 이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보의 활용이나 정보의 양이 증가할수록 더더욱이 이제 기업의 위험 요소로 오는 것들이 이제 보안입니다.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기업에게 심대한 어떤 기업의 신뢰와 어떤 재정적인 그런 가치,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 디스커버리 측면에서는 OP 시스템에 있는 여타의 정보를 특정한 기업의 레귤레이션이나 룰에 맞춰서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O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가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데, 델 같은 경우는 그 보이스를 대부분 기존의 뭐 TDM 방식의 PBX나 IPPBX 기반으로 보이스 인프라가 깔려 있었다면, 그런 PBX 인프라를 걷고 저희 이제 링크를 기반으로 이제 보이스까지 전부 다 이메일에 더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거에 이제 ECM이나 KM 같은 걸 구축할 때 주로 이제 문서를 모으기 위해서, 지식 자산화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KM 추진 팀도 만들고 KM 프로세스도 만들고 시스템도 도입해서 사용자들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정보를 올리도록 했고, 그 올린 것들을 적절한 분류 체계나 검색을 통해서 활용하게 하는 그런 단계의 어떤 지식 자산화를 했다면, 실제로 최종적인 목표는 정보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도 ECM을 구축할 때 프로세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용자의 활용에 집중해서 이제 ECM을 구축한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신문지상이나 여러 그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이제 근간인 윈도우 클라이언트가 올해 출시됩니다. 윈도우 8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ARM 칩도 지원하고 기존 X86도 지원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폼팩터들이 수십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단순히 어떤 태블릿이라는 어떤 패드라는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비즈니스 유저가 사용하거나 컨슈머가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두 군데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폼팩터의 피처들이 수십 가지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용자의 경험, 최고의 경험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이제 윈도우 8을 디자인한 이제 기본 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패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연성 플러스 비즈니스 태블릿으로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지원, 보안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동성에 대한 부분은 그 윈도우즈 투고 기능 같은 경우는 USB에 OS 이미지를 들고 다니면서 적절하게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꽂으면 USB에 있는 OS를 부팅함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면서도 내가 업무를 보는 환경들 그대로 심리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부팅 단계에서 멀웨어나 이런 것들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보안 부트나 여러 가지 피처들이 기업용으로 맞춰서 이제 보안적인 부분이 강화된 것들, 가상화 기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있는 그 가상화 기술이 클라이언트에 들어옴으로 해서 클라이언트에서도 필요한 OS들을 여러 개 올려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게 4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윈도우 8은 아마 곧 저희가 런치 행사를 가져서 좀 더 자세한 그 말씀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디바이스들도 곧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크 관련된 데모는 저희 이제 박지호 부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 윈도우즈 8 혹시 써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8. 네. 혹시 그러면은 더 없으실 것 같으신데 오피스 2013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프리뷰 버전으로 미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윈도우 8을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처음 보시는 화면일 것 같은데요. 윈도우즈 8 화면입니다. 터치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타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옵션을 취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게 다 터치 기반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면은 과거와 다른 거는 바로 마켓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토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앱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게임, 소셜, 엔터테인먼트, 포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선택을 해서 다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내 PC에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익숙하신 태블릿에 대한 그런 형태를
바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런 터치 기반의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UI적인 그런 과정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좀 보시면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아마 이제 하나 마크가 보이실 거예요. 과거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컨텍스트 메뉴로 해가지고 메뉴가 떴는데 이제 터치 기반으로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씨가 있으면은 제가 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터치를 누르게 되면은 표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글씨를 제가 선택하게 되고요. 글씨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폰트 사이즈를 터치 기반으로 바꾸게 되면은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키보드나 마우스가 아니라 터치 기반으로 모든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시는 화면은 과거에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만 된다면은 굉장히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보시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과거의 윈도우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달라지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지금 이 화면은 워드입니다. 워드 여러분들 과거 보시는 화면들은 이런 식으로 워드 내용을 보신다면은 과거의 워드 내용을 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건 문서를 자세히 보고 싶다 하면 대부분 여기 파일을 누르셔서 아마 프린트를 하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환경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뷰어 기능만 누르시면은 그냥 터치 기반에서 책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셀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터치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많은 동작들을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을 하게 되면은 작업을 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 마크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차트를 선택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차트가 좋을지를 미리 보고 이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터치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다 더 과거보다 유연하고 원활한 그런 환경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터치 기반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면은 만약에 내가 모바일 환경에 사용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웹메일 화면입니다. 지금 웹메일에서 사용할 때 지금 제가 업무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 그럼 메일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 액션 아이템이라고 앱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정보가 오게 되면은 그 정보와 관련된 앱이 따라오게 됩니다. 즉 나만의 비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서 내용은 이 메일 내용에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찾아가지고 바로 내가 어떤 액션을 하게 될지를 찾아주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 안에 주소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동으로 누르게 되면은 인식을 해서 맵을 찾아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맵이라든지 아니면 일정이라든지 약속을 잡아주는 기능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업에 적용을 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겟모어 앱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오피스에 관련된 마켓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앱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앱들 설치할 수 있고 만약에 내부에서 사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반영하셔서 아까 보시던 이 메일 환경에서 전자결제 내용이다. 그럼 전자결제를 바로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은 보안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데이터들을 많이 주고받게 되면은 여기서 감사 기능이 제공돼서 특정 단어나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지금 메일이나 아니면 쉐어포인트에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 내에서 히파라든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규약을 내가 추가하고 싶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바로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 지금 세계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룰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룰, 어떤 관련된 룰을 눌러가지고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관련된 룰들에 어긋나는 메일이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시에는 그걸 막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노티를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달에 저희가 오피스 론치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지금 데모는 스마트워크 전반을 보여드리진 못했고요. 아마 오후 출력에서 좀 다뤄지고 저희가 올 말에 이제 런치할 때 좀 더 많은 그런 시나리오 베이스의 데모들이 좀 될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일단 터치를 기본으로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스체인지나 여러 가지 협업의 플랫폼들이 좀 더 강화된 점들. 아까
빅맵이 메일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니면 기업 내에 있는 뭐 아까 박지호 부장은 전자결제를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상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내지는 기업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하고 오피스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국가의 그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그 특징적인 피처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 스마트 엔터프라이즈의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고 오늘 트랙에서 다뤄질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데모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그 빅클라우드나 인텔리전스나 스마트 같은 경우는 그 하나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경제 주체들 간에 보면 생산자가 굉장히 중심인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대부분 이제 소비자가 중심인 시대가 됐죠. 소비자 파워가 점점 세지고,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IT 기술 전문가가 사실은 현업이 요구사항이 오면 적절하게 거르거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컨슈머라이제이션 오브 IT를 보면 대부분 이제 사용자 단에서 이미 오히려 기업 내 IT보다 컨슈머 쪽에서 선제적인 테크놀로지가 먼저 적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쪽으로 굉장히 그런 주체가 많이 가고 있는 걸 느끼고요. 그래서 기업의 IT를 고민하실 때도 첫 번째는 사용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속적인 혁신이라는 측면에 혁신의 주체는 사실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실 것이냐, 사람이 업무를 보는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IT 테크놀로지 공급해 줄 거냐,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투자하는 IT를 얼마나 가치를 제공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비스마트는 그 사람들이 업무하는 환경들을 최적화해주는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인텔리전스는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고, 클라우드는 그런 IT 인프라를 얼마나 최적의 경제성을 유지한 채로 공급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단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기업 내 사람에게 집중하는 IT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트랙에는 오후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으시고요. 바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